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을 시작할게요.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의 지난 인생은 암울하고 춥기 그지 없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따뜻하고 아늑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어떻게 모진 시집살이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이 처음엔 조금 답답하실지 몰라도 마지막엔 시원하다 못해 얼어버릴 정도의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제 사연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나고 자랐습니다. 어부였던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지만 제가 5살 때 태풍으로 배가 뒤집어지며 실종되셔서 엄마와 둘이 살아야 했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공사장 앞에 있는 한바 식당에서 음식을 하셨어요. 거기서 버는 돈은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창시절에 가난한 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가장 가난했답니다. 중학교 때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산 신발을 고등학교 때 발이 커졌는데도 새로 운동화를 사지 못하고 구겨 신고 다닐 정도였죠. 교복도 맞춰서 사보지 못하고 이웃 중 제가 다닐 학교에 졸업하는 언니에게 물려 입었답니다. 옷차림새와 운동화만 봐도 구질구질해 보였으니 친구들 모두가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왕따로 학창시절을 보냈죠. 지금이야 애들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생각을 넘겨버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힘든 성장기를 보내야 했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회로 나와 직장을 다녀보니 학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곳은 냉장고 부품 공장이었는데 텃세와 따돌림을 저에게 입사 선물로 주더라고요.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도 저에게만 느려 터졌다고 욕설하는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쉬는 시간에 자기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동료들도 여럿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위축된 채로 자란 탓인지 상대방에게 맞설 용기 같은 게 없어 성인이 되어도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갔답니다. 그래도 회사는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은 평생 고생만 하고 사신 엄마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저금하고 거의 쓰지 않았답니다. 공장에서 주는 밥을 제외하고 제 돈 주고 뭔가를 사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죠. 주위에서 저를 따돌리든 거지 같다고 놀리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제 미래만 생각하고 일했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미련하게 일만 하고 어떠한 일탈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모였고 엄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조금의 세월을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중 저와 동갑내기 여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장 내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제 앞에 앉아 저와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난생 처음 친구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잠깐이었지만 퇴근길을 같이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고 휴일에는 공원에서 만나 함께 바람을 쏘이기도 했죠. 게다가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저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기까지 했답니다. 어진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너 정말 독한 것 같아.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어떻게 10원 한 장을 안 쓰니? 그러고 보니 내가 지수 너한테 밥 한 번 못 샀구나. 미안해. 내가 밥을 사는 건 좀 그렇고 다음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면 맛있게 대접할게. 그러자 친구는 껄껄 웃으며 제가 대단하다고 말했고 뭔가 떠올랐는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어진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랑 어울리는 남자가 있어.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남자? 됐어. 내 인생에는 남자 같은 건 없어. 난 엄마랑 평생 함께 살 거야. 하지만 지수는 제 말을 무시하고 한번 만나보기나 하라고 하더군요. 저처럼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밥 한번 먹어보라며 약속을 마음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못 이기는 척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를 소개받는 날이었죠. 그 남자의 외모는 평범했는데 구두가 제 마음을 이끌었답니다.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너무 낡아서 가죽 여기저기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오랫동안 한 신발을 신었던 게 생각나 그 남자에게 동질감이 생겼답니다. 게다가 그 남자도 지수에게 저에 대한 검소함을 전해 듣고 소개받으러 나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진씨, 듣던 대로 굉장히 검소해 보이시네요. 저는 사치가 심한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어진씨는
겉모습부터가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순간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렸습니다. 네? 싸구려 옷을 입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아니요,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옷보다 어진 씨가 빛난다는 말이었어요. 뭘 입으셔도 아름다우실 것 같다고요.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저는 생전 듣지 못했던 칭찬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며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3개월 뒤에는 그이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살 집을 마련하고 살 작정이었는데 청혼을 받게 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고 그러면 그동안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것 같아 많은 갈등을 겪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희망적인 말을 들려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진아, 우리 결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혼인신고하고 우리 어머니랑 셋이 사는 게 어때? 당신이 모은 돈은 장모님 집 해드리고 말이야. 물론 자기 시집살이는 오래 시키지 않을게. 내가 하루빨리 돈 모아서 좋은 집을 마련하도록 할게. 그이는 숟가락도 들고 올 필요가 없다며 한 푼도 쓰지 않고 결혼하자고 말했답니다. 정말? 혼수랑 예단을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럼 어머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이미 얘기 끝났어. 어머니도 괜한 돈 쓰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 그래서 전 얼마 뒤 엄마를 월세방에서 자가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물하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환영해 주셨고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며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새아가, 이젠 여기가 네 집이다. 앞으로 편하게 지내도록 해.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공장은 그만두도록 해라. 남편 뒷바라지만 해주며 편하게 살아.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공장을 그만두었어요. 시어머님께 살림을 배우며 아내와 며느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서툴게 살림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늘 웃으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셔서 시집을 아주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매달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한 달간 반찬 재료에만 돈을 써도 모자랐습니다. 매일 집에 있는 저와 시어머니의 삼시세끼를 차려야 했는데 저야 간장과 밥만 있어도 상관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생선과 고기를 올려야 했고 거기에 필요한 반찬값이 꽤 들어갔답니다. 몇 달 동안은 눈치가 보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남편에게 슬쩍 말했어요. 여보, 생활비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지금 주는 돈으로는 한 달 반찬값도 안 돼. 그러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뭐?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엄마랑 나랑 둘이 살 때는 그 돈으로 충분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다 다른 데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주는 생활비가 얼마나 된다고? 저는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바로 입을 다물었고 다음날 시어머니께 말했는지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혼이 나야 했답니다. 새애기,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한 거 아니니? 네 서방한테 내가 많이 처먹어서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했다며. 이거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몸뚱이만 들어와서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저는 절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들어와 입이 늘기도 했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아이씨고, 내가 언제 비싼 반찬 먹었더냐? 난 김치만 있어도 밥 잘 먹는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모자라면 네 돈으로 채우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돈 한 푼 안 썼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하튼 잔머리 굴려서 내 아들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결국 저는 똑같은 생활비를 받게 되었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달라진 거 하나 없는 시집살이 중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귀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더 많이 보며 지내야 했답니다. 남들 다 낳는 애를 왜 못 갖는 거냐?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손주를 꼭 안겨드릴게요. 저는 남편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실 걸 생각해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임신을 하지 못했고 시집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와 붙어 있어 잔소리, 불맨소리, 짜증과 훈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언제쯤 분가할 거냐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 좀 하겠다고 하고선 시어머니께 그대로 일렀답니다. 저는 또다시 모진 말을 들어야 했죠. 예,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분가를 하자고 남편을 꼬셔? 애를 낳기를 했니? 살림을 제대로 하기를 했니? 이제 보니 아주 여우가 따로 없구나. 저는 5년 동안 시댁에 살면서 용돈은커녕 제 양말 한 켤레도 사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적은 생활비로 살림하느라 등골이 휠 정도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님, 제가 왜 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님 끼니 때마다 새로운 반찬 만들어 상차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다 해왔어요. 게다가 그이가 결혼 전에 분가를 약속했다고요. 라고 처음으로 참아왔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꼬시며 대답하셨네요. 아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구나.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 건 생각 안 하고 너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니? 그래, 그동안 아주 큰 일을 했다. 그런데 분가를 하려거든 너 시집 올 때 모태온 혼수와 예단을 해놓고 나가라. 나도 손해보는 건 없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동안 시집에서 일한 거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면 더 심하게 난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꼬리를 내리고 죄송하다는 말로 대화를 끝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가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되었고 변함없이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답니다. 세월이 더 흘렀고 제 나이가 40대가 되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살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뒤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집사라는 직책까지 맡으며 봉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 시간에 집에서 살림이나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방에 금고가 생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왜 금고에 돈을 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없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는지도 궁금했답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일이라도 다니세요? 갑자기 금고는 왜 사신 거예요? 매일 눈으로 돈 구경하면서 살려고 샀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돈이 나는지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가 금고에 손이라도 댈까봐 기겁하듯 대답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금고를 여는 걸 몇 번 보았는데 그 안에는 현금 뭉치가 꽤 많았답니다. 저는 개라도 드신 건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홀로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으니 알아서 밥을 먹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남편도 야근이라고 문자가 와서 대충 끼니를 때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시장 모퉁이에 비싼 한우집이 있었는데 유리 너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고기를 먹고 있는 걸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저에게 거짓말하고 비싼 한우를 먹으러 온 거죠. 그 장면을 보는데 15년 동안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산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학창시절과 회사 생활을 하며 왕따를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화가 났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고 집에 가서 밥에 물을 말아 고픈 배를 달래고 말았답니다. 그날의 기억이 잊힐 때쯤 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평소 속이 안 좋다는 친정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복막염이라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일렀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먼저 수납창고로 가서 수술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친정엄마가 병상에 누워 끙끙 앓고 계셔야 했답니다. 저는 당장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떠올려 봤지만 시댁 말고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더니 적금과 펀드로 묶여있다며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눈치고 뭐고 친정엄마 수술이 급했으니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당장 복막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 좀 빌려주세요. 급한 제 마음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너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냐? 네가 수술비를 달라고 하면 여기 있다 하고 내가 줘야 하냔 말이야.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친정엄마의 수술이 우선이어서 엎드려 절하듯이 어머님, 제발요. 저희 엄마 당장 수술 받지 않으시면 위험할지도 몰라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심 쓰듯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셨고 친정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수술비랑 입원비는 어떻게 구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 걱정을 하는 게 쉽사리라도 되는 것인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야?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일어날 생각이나 해. 미안하다. 엄마가 되어서 짐만 되는 것 같네. 앞으로는 아프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데 지금껏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십수년간 시집에서 살며 저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억울했고 고작 300만 원을 빌리는데 그렇게 애원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또 화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빨리 쾌차라는 말을 하고 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냐? 너희 엄마 집이 있으니까 대출 받을 수 있지? 그럼 일주일 내로 받을 수 있겠지? 정말 놀랄 노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빌려준 수술비를 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친정엄마가 듣는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는 무척이나 화가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빠른 시일 내로 갚아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에서 나갔고 남편 역시 시모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몸이 나아지면서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밥을 차려주었답니다. 예, 네가 집을 비운 지 2주가 지났다. 네가 없는 사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까 밥 먹고 깨끗이 좀 치워라. 그리고 수술비는 언제 갚는 거니? 아직 대출 못 받은 거야? 저는 먼저 남편에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역시나 제 부탁을 가볍게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집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취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려고요. 2달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갚아드릴게요. 2달씩이나? 아니, 너희 친정엄마는 꼴랑 300만 원도 없니?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수술비를 받았겠어? 정말 시어머니 하나는 잘 둔 줄 알아라. 그리고 공장에 취직해도 살림은 똑바로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떨구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는지 공장에 취직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대학 나오고도 일자리가 없어 공장에 몰려든다더니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취업을 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마음이 커서 매일 이력서를 넣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2달 안으로 갚겠다는 돈을 갚지 못하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냐며 취직이 안 되면 빨리 친정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보채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있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자까지 드리겠다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제가 일을 구하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팔짝 뛰며 욕을 시작했어요. 야! 너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 없는 거지?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내가 포기할 거라 생각한 거지? 이제 보니 여우가 아니라 도둑년이었구나.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거사.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냐? 애 하나 못 낳는 거 구박 안 하고 데리고 살아줬으면 보답은 못하더라도 뒤통수는 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으니 당장 내놔, 이 도둑년아.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인두겁이 벗겨진 늑대처럼 보였어요. 정말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도둑이라 욕하는데 더는 이런 수모를 겪으며 멍청하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돈 이번 주 안으로 갚아드릴게요. 그것도 이자까지 왕창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야 말이 통하네. 빨리 가서 대출 받아라. 기다리는 것도 이젠 힘들다. 어서 가봐. 하며 씩 웃더라고요. 저는 시댁을 나오면서 이 모자지간과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금고를 떠올렸어요. 정체 모를 돈이 교회만 다녀오면 금고에 들어가는 게 수상했는데 진실을 밝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교회 안에 목사님과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먼저 목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예배가 없는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교회가 워낙 크고 사람이 많아서인지 제가 교인일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여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좀 여쭈어 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이 교회에 다니시는데 박말자 집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라고 인사와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은 눈을 크게 뜨며 그럼요. 알고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이세요. 박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 이 며느님까지 오신 거군요. 라며 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러 왔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 같은 걸 주시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늑대 같아도 제가 헛다리 짚고 온 것 같아 애둘러 말하고 교회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만 다녀오시면 돈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저는 교회에서 돈을 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짚었나 봐요. 목사님은 고개를 갸웃했고 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다른 집사님이 잠깐만요! 하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저에게 시어머니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사실 박말자 집사님이 조금 수상한 점이 있어요. 박 집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이 셋이서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서 현금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 집사님 행동이 이상했어요. 매번 저희 눈치를 보면서 일하기도 했고 헌금 봉투를 자꾸 만지작 거리는 게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박 집사님 주머니가 볼록한 것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 집사님은 괜한 오해로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아 의심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방에 비밀금고가 있고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와서 돈 뭉치를 넣는다는 제 말을 들으니 심증과 더불어 물증까지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목사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CCTV를 몰래 설치해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갔고 엄마한테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참고 살라고 하셨는데 제가 넋두리 하듯 제 시집살이를 고백했더니 엄마가 저를 끌어안으시며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엄마가 잘났으면 진작에 그 지옥에서 나왔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저는 이제부터 괜한 몸고생, 마음고생하지 않고 엄마와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제가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부재중 전화만 50통이 넘게 들어왔답니다. 물론 제가 걱정되어서 연락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도망쳤느냐고 온갖 욕설을 담은 문자를 수십 개 보냈고 남편은 살림하는 여자가 어디서 뭐하고 있냐며 집구석 치우고 밥해달라는 문자를 수십 개 보냈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식모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저를 걱정하는 안부의 문자가 오면 괜히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이혼과 복수를 하겠다는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목사님이 설치한 CCTV에 두꺼운 현금 봉투를 자기 성경책 사이에 끼우는 모습이 발각되었거든요. 경찰은 시어머니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해 시댁을 찾아갔고 시어머니의 방에서 찾은 금고 안에 돈을 가지고 추궁을 했답니다. 이때 저도 목격자로 경찰서에 출두해 일요일마다 돈을 넣는 걸 봤다고 진술했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시어머니는 바로 구속되었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자 목사님은 어진씨, 덕분에 큰일을 해결했어요. 어진씨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도난당했을 겁니다. 시어머니 일이라 나서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사례금이라도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했고 저는 사례금이 아닌 도움을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목사님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힘든 시집살이를 해온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교회에는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없는 직업군이 없습니다. 제가 유능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소송비 역시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친정엄마 앞에서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지방법원에 참석해 시어머니가 절도죄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받는 걸 보며 쾌재를 불렀고 두 번째로 가정법원에 출석해 남편과의 이혼 소송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짠돌이 남편은 위자료를 죽기보다 주기 싫어했는지 나름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하지만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다 준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에다가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절대 강자였어요. 제 변호사님은 제가 시집살이를 하며 한 푼의 돈도 못 받았다는 걸 강조하며 그동안 시집에서 일한 대가로 많은 돈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판사님은 이를 받아들였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모든 복수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였던 여자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려고 교도소로 면회를 갔어요.
유리 너머에서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던 여자는 수화기를 들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지. 배은망덕한 것! 하며 욕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화기에 대고 욕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글로 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욕설을 퍼부어 주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준 이자 어때? 거기서 2년 반 동안 공짜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내가 빌린 돈에 비하면 아주 과하지? 그리고 도둑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 15년 인생 훔쳐간 도둑아. 물론 그 대가로 4억을 보상받긴 했어. 당신 아들이 모은 돈과 당신 집 판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네? 인상 쓰지 마. 너 같은 건 똥물에 튀겨줘야 하는데 깜빵 생활로 보답해주니 얼마나 자비로워. 그만 가볼게? 하고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교도관에게 끌려 깜빵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게 제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살게 된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이 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저희 모녀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평생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숨어서 지냈고 외롭게 살았는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 제 성격이 변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남편보다 훨씬 좋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는 돌싱남이었어요. 처음 저에게 다가온 그 남자에게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왜 관심을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이 많은 이혼녀일 뿐이에요. 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사람은 어진 씨가 왜 가진 게 없어요. 사랑스러운 얼굴과 아름다운 내면이 있잖아요. 어진 씨는 본인이 예쁜 사람인 걸 모르시나 봐요. 라며 저를 감동시켰답니다. 그렇게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1년 정도 연애를 이어가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하자고 조르는데 결혼 생각은 없답니다. 전 시댁과 남편에게 당했던 게 아무래도 너무 컸나 봐요. 그저 연애만 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가난하게 태어나 왕따로 지낸 세월들과 모진 시집살이까지 동정과 연민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얼마든지 동정해 주셔도 저는 감사해요. 앞으로 잘 살라고 응원의 말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